예, 그러면 수요 분석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요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수요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수요는 수요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사과 수요란 소비자가 사과를 수요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되겠고, 또 지역 주민의 어떤 교량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어떤 교량에 대한 어떤 교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의 어떤 산업단지 입주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떠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수요는 어떤 수요의 주체를 우리가 명시해야 되고, 또 그 수요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대강 재화와 용역은 거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재가 되겠고,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 SOC 시설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또 박물관, 공원, 네,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공공재가 이 예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분석하게 되는 재화 영역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산업단지 조성이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어느 정도 기업이 그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계획되는 경우 도로 건설의 편익은 그 도로의 어느 정도 교통 수요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의해서 결정되므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 예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요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재정사업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재정사업의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커서 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따라서 이 BC 값이 1보다 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특정 재정 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 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수요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이 과대 추정의 어떤 오류를 범하기 우리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추정의 오류를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 12월에 개통된 경상남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가 우리가 개통된 있는데 원래 이 거가대교가의 어떤 수요를 예측은 주로 이제 하루 우리가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예측하게 됐는데 예측치를 보면은 하루에 한 33,000대 정도가 통행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통행료 수입으로 한 4억 2천만 원 정도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이 되고 난 후에 6개월 동안 실제로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됐는가를 우리가 측정했더니 실제 통행량은 한 27,551대로서 원래 추정치에 우리가 71. 하한선인 어떤 그러니까 MRG라 그래 갖고 미니멈 레이트 개런티에서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70.7%를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과대 추격에서 원래는 뭐 한 하루에 뭐 33,000대 정도로 통과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21,751대로서 이 과대 추정이 이뤄서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년 동안 매년 677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정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우리가 이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났고 이것은 누계로 하면 한 1조 3,542억 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가 이 거가대교를 잘못 우리가 수요를 잘못 예측해 갖고 재정으로부터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매년 우리가 보조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소 추정의 문제도 항상 있습니다. 과소 추정에는 상당히 뭐 많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지하철의 9호선의 이 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선은 당시에 수요를 예측할 때 우리가 뭐 여러 2호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로도 또 개통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루 원래 예측할 때는 뭐 한 24만 명 정도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9호선을. 그래서 예측을 해갖고 24만 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차당 내량의 어떤 내량 정도만 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모든 설계를 다 여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통을 하고 났더니 24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루에 한 38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우리가 강세 살고 서민들이 이 9호선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너무나 혼잡해 갖고 지옥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재정 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량적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 기법, 퀄리터티브 테크닉이 있고 세 번째는 결합 기법이 여기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량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정 사업에 대한 수요를 어떤 양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법이 되겠고 정성적 기법은 그렇게 양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측 기법이 되겠고 결합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량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량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중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자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그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용된 자료를 이용해서 축적된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에 어떻게 이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증거에 기반한 보다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요새 여기서 증거에 기반 evidence based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겠는데, 지금 모든 정책은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부분에서 세우는 어떤 정책이 그냥 애드악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 갖고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은 크게 보면은 시계열 모형과 인과 모형으로 우리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시계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특정 우리가 변수의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요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고, 인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와 또 다른 변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용해 갖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과거의 사실이나 현상은 미래의 영향으로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과거의 명확한 데이터를 시간 간격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우리가 외사법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외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 외자에 우리가 삽자는 이제 확장한다는 뜻으로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x축이 이것이 어떤 시간의 축이고, 여기에 y, t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yt가 예를 들면 자전거사업에 대한 수요라고 친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로부터 쭉 뭐 한 30년 동안 1990년서부터 2020년까지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보여줬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2021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대강 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이 될 것이다. 하나의 그런 이런 식의 개념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절차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를 모색하고 또 제기하고, 그러면 이러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모형을 추정하고, 또 모형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설정된 모형을 위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료가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계열 모형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겠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시계열 모형의 설정은 뭐 상당한 다양한 방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은 우리가 타임 시리즈 우리가 모델을 설정하고,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추정하고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또한 그러한 모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테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세 분석법은 트렌드 어널리시스라고 해갖고 시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해서
미래에도 과거 추세가 계속됨을 가정하는 모형으로 선형 추세 분석법과 비선형 추세 분석법이 있습니다. 추세 분석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계열 자료만 있으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미래 자료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추세 분석법은 단일 변수에 대한 어떤 추세를 어떤 분석하는 방법이고,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이면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냥 예를 들면 선형 추세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엔 이게 피팅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고, 비선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제가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피팅한 것인데, 이런 것은 비선형 추세 분석법이 우리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추세 분석법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때문에 단기 예측에만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세라고 하는 것은 유사히 우리가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세상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제 현상이라든가 사회 현상이 미래에도 그대로 발생한다, 즉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 예측에만 적절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수요를 예측할 때 있어서 단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해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종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추세 분석법의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형 추세 분석법과 비선형 추세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추세법은 우리가 관심 가는 변수의 값이 오로지 시간만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yt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t다. 그러면 시간의 함수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선형 추세법은 성장 곡선 모형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장기 예측을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각 단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증가세가 변화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면 로지스틱 곡선 모양으로, 비대칭이면 콤베레스 우리가 모형으로도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선형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지수함수의 어떤 증가세를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처럼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선형 추세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이것은 크게 보면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이동평균법은 이것은 우리가 아리마 모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계열 모형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옵니다만은 아리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AR 파트는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이던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Moving Average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법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3개월 이동평균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에 우리가 1월 달이랑 또 2월 달에 어떤 Y 값, 또 3월 달에 Y 값, 이걸 갖다가 3으로 나누면 이것은 우리가 3개월 이동평균이 값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고, 타임 시리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연도로 되어 있느냐, 혹은 분기로 되어 있느냐, 혹은 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가 월별이 아니라 주별 자료도 있고, 주별보다 더 많은 우리가 일별 자료가 있고, 혹은 종합평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간단한 우리가 짧은 시간별 우리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중에서 중심모 이동평균법은 어떤 t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값의 위치를 시간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면 이제 2월이 중심이 돼서 이동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면은 다시 3월에 중심으로 해서 Y2, Y3 플러스 Y4 해갖고 예를 들면 3으로 나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동평균 값을 위치를 우리가 변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 이동평균법의 단점을 다소 보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exponential smoothing method라고 그러는데, 최근 관측치가 미래 예측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영해서 과거보다는 현재의 관측값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평활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정된 초기값과 또 모수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선정하는 수요 예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개개의 어떤 예측 방법에 대해서 커다란 인트로덕션 정도, 개요 정도만을 설명드리고, 사실은 뭐 요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 비수평화법,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만 하더라도 시계열 우리가 분석 방법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에서 한 학기 내내 이것만을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게 개념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해법이라고 해서 디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계열 자료에 나타난 주요 패턴이 이 추세의 또 순환, 그리고 또 계절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 변동 요소들을 식별하여 또 분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해법의 경우 이동평균보다 정교한 수칙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이건 일단 추세가 되겠죠. 추세가 되겠고,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순환, 예를 들면 경기 변동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추세가 있고 또 순환 과정이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예를 들면 이게 주입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정점이 되겠고, 이게 이제 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저점과 정점을 가면서 이제 전환점이 있겠는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순환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효과 같은 것이 우리가 어떤 매출액의 특정,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의 매출액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연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가 신정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할 때 이런 연말 효과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것 말고도 계절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혼합돼 갖고 결정적으로 하나의 어떤 자료로 우리가 나타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러한 추세라든가 계절 순환이라든가 불규칙 변동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서 분해해서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마 모형이 있는데 이 아리마 모형은 소위 박스 젠킨스 모형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오토리그레시브 이것은 자기 회귀 파트가 되겠고 그래서 AR 부분은 이 자기 회귀 부분을 나타내고 또 MA 부분은 무빙 에버리지라서 이동 평균 부분을 나타내고 또 누적 부위는 시계 변수의 차분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박스와 제킨스 두 사람의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박스 제킨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게 장점은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와 같이 이제 특정 변수에 의했으면은 자기회귀 부분은 특정 변수의 GDP면 1년 전 GDP서부터 P년 전 GDP의 함수의 파트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회귀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 T-1년도부터 T-Q년도까지의 이동 부분이 되겠서 이것은 MA 파트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 단지 여기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거는 인테그레이트다 그래 갖고 이것이 만약에 화이트 대신에 한번 차분한 경우 즉 이렇게 차분 변수가 화이트 대신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게 누적이 우리가 일개 우리가 누적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차분이 두 번 일어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변화분의 변화분이 되겠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이 또 우리가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형을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리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일 변수를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이고 또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리마 모형은 산업단지의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입주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떤 가동률 혹은 유효 가동률을 추정할 때 혹은 분황률을 추정할 때도 많이 쓰이는 모형이 우리가 되고 많은 경제 변수들을 우리가 추정할 때도 미래에 예측할 때도 아리마 모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리마 모형의 우리가 장단점 살펴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복잡한 산술적 통계적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될 때도 있으나 예측치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의 시결 변수의 수요 예측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요 예측을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 최소 이게 사실 좀 50개 이상의 과거 시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간 자료를 썼다 그러면 50년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대신 만약에 우리가 월간 자료를 썼다 하면은 50기라 그래 봐야 한 5년, 4, 5년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관계 분석법은 예측하고자 하는 시계열 어떤 Y가 있고 또 이걸 종속 변수라고 그러고 또 다른 독립 변수 X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선형적 인과관계에 있고 또한 변수간의 적절한 함수 관계를 있다고 가정하고 한다면 우리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회귀 변성을 이용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해서 추정치와 예측 시점의 독립 변수의 값을 회귀식 대입해서 종속 변수 y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흔히 우리가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로 한다 해서 우리가 소비 함수를 추정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소비 함수는 우리가 consumption function인데 우리가 소비는 당연히 우리가 알파 플러스 예를 들어서 베타 y 플러스 우리가 뭐 gamma 우리가 뭐 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된다 그러면은 소비를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가계 소비를 결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소득이 되겠고 y 소득 그 다음에 w는 여기서 어떤 자산이라고 칩다. 그러면은 소비는 소득과 자산의 함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겠고 t년도의 소비가 t년도의 소득이랑 t년도의 자산의 어떤 함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과거로부터 t가 1980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의 자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41년 동안의 소비와 소득 자산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쭉 추정을 합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나서 이 알파 베타 gamma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면 바로 2021년부터 2022년, 23년에 소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 역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장점은 탄탄한 경제학 이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정 방정식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 추정하는 어떠한 파라메타 값이 의미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충분하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추정 경과를 이용해서 예측할 때도 또한 이러한 의미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 있는데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은 어떤 정량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재정사업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인데 비해서 이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은 재정사업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 기법 중에는 시나리오 기법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 기법은 현재의 상황과 경향을 전개하여 향후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미래에 대해서 다수의 뭐 제가 최소 이제 2개 내지 3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변화 예측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우리가 활용됩니다. 시나리오 기법은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을 통한 예측 및 의사결정에 우리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기법은 상호 일관적인 변수들이 관계에 기초한 가능한 미래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꼭 특정 변수에 특히 이제 재정 사업에 대한 어떤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게 확실치 않을 때 또한 충분히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냥 좀 대강 예측해 보자. 뭐 그래도 뭐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 한 10%씩은 매년 증가하지 않겠어 수요가. 그랬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중립적인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있겠고 수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보다는 또 우리가 비관적 시나리오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립적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씩 증가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중립적 시나리오라면 낙관적 시나리오라 그러면 아니야 한 15%까지 증가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럴 경우에 수요가 어떻게 될까?
비관적이면 그거 좀 비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5% 정도 증가한다고 우리가 시나리오 설정해 보자라고 해서 흔히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중립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세 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이들이 사회적 지위 또는 집단 내 위치 등의 외부 효과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랜드사의 해머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델타이 기법의 유형에는 정성적 예측법 표현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건데 이것은 데이터가 없거나 제대로 없거나 중요한 예측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델타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당 어떤 재정사업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 전문가들의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체적으로 델파이 기법 나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개방형으로 질문을 해갖고 예를 들면 교량에 아까 이제 거가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얼마 될 것 같아? 한 3만 대. 어떤 사람은 또 2만 대, 4만 대 이렇게 갖고 예를 들면 이 전문가들을 한 10명 정도의 전문가들로 우리가 구성했으면 이 전문가들은 이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처음에 물어본 설문한 거에 대한 응답을 전부 다 공유합니다. 응답 자료를. 그래서 평균이 이만큼 나왔네. 근데 나는 이만큼이야.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고 또 약간 폐쇄형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방법을 하게 돼갖고 점점 집단지성,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또 직관적 판단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점점 수렴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미래 예측 정책 델파이 또 의사결정 델파이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미래 예측 델파이 기법은 특정 사안의 수량적으로 예측하는 델파이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단 기법이 있는데 판단 기법은 전문가 집단 구성의 일치된 의견 도출을 통하여 미래 예측을 수행하는 판단 기법은 논쟁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델파이 기법과 공통점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존중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 집단의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다. 현재 판단 기법은 주로 정책 행위자의 인지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의 유연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됩니다. 시나리오 기법은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을 통한 예측 및 의사결정에 이용되고 또 상호 일관적인 변수의 관계에 기초해 가능한 미래에 대한 묘사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단 기법은 여기 Judgment Aided Model이라고 했는데 분석적 의사결정의 보조 기제로 우리가 정책 대안 형성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며 참여자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판단 기법은 형태학적 방법과 유사한 기법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상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판단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사례 분석은 문자 그대로 케이스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함이 있어서 이 상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될 때 이용하는 연구법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합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양한 예측기법들은 모두 다 강점과 양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분석 시점에서 현재 처한 상황의 어떤 한계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 기법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예측지 중에서 최적인 예측지를 선정하기보다는 이들을 결합하는 결합 예측기법이 앞서 설명한 결합 예측기법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이용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결합기법의 유형에는 두 개 이상의 계량경제 모형이 결합된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델 A가 예측하는 예측치가 예를 들어서 Y1 헤드였다. 모델 2가 예측하는 것이 Y2 헤드가 되겠다. 그래? 그러면 두 개 그냥 평균해서 우리가 최종 예측치를 설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혹은 가중치를 부여할 때 오차가 작은 모델에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큰 오차를 발생한 모델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Y1이 굉장히 우리가 오차가 작았다. 그러면 이 W1이 높고 웨이트가 그 다음에 이 Y2가 작은 것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Y 햇을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중치하니까 W1과 W2는 항상 1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좀 이 계량경제 모형과 질적 모형이 결합된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량경제 모양은 정량 기법이고 우리가 예측 기법이고 질적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것은 우리가 정성적인 우리가 예측 모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정량적 모형과 정성적 모형을 결합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의 이제 특성상 외적 영향 요인들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경험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측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큰 역차를 갖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파이 모델과 같은 질적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